그런데 문제는 수요가 폭증하는 속도를 물리적으로 못 따라간다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26년 이후 사이클에서 이 필수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우효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제는 다음 사이클에서 관심을 받을 종목을 미리 찾아둬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다가올 26년의 시장에 시선이 어디로 옮겨갈지 제가 보고 있는 큰 그림을 정리해봤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요, 26년에는 GPU보다 전기가 더 큰 이슈가 된다. 칩이 문제가 아니라 인프라 전력 쪽이 진짜 병목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력 인프라 섹터는 이미 올해 충분히 많은 관심을 받아온 터라 너무 당연하게 여기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뻔한 얘기를 할 거였으면 이렇게 영상을 남기진 않았겠죠. 오늘은 아마 유튜브에서 거의 처음 들으시는 내용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내용들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얘기가 어떻게 투자까지 이어갔는지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먼저 환경부터 같이 보시죠. 요즘 미국 정책 연구 리포트들을 보면 아예 노골적으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미국 AI 확장에 가장 급한 제약은 전기 공급이다. 일부 지역에선 이미 데이터 센터 전력 때문에 가정용 전기 요금이 튀기 시작했다는 사례가 나오고,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여러 투자 기관에서도 AI의 주 병목은 칩이 아니라 전기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적으로 봐도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2030년까지 2배 이상, AI 특화 데이터 센터 전력은 4배 이상 뛸 수 있다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는 향후 전력 수요 증가의 절반 가까이를 데이터 센터가 차지할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펙 때 방한했던 엔비디아 대표 젠슨 황도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했죠. 핵심은 칩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다. 즉 칩은 이미 만들어놨는데 전기를 못 넣어서 못 쓰는 상황이 실제 리포트에서 계속 경고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좋지만 주가의 탄성이 줄어드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도 26년에도 AI 반도체가 제일 핫한 거 아닌가? 맞습니다. GPU, HBM 같은 AI 메모리는 여전히 공급이 타이트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이라서 26년에도 업황 자체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메모리 업체들도 지금 일반 D램 증설을 최소화하고 HBM에 집중하는 전략이라서 예전 사이클처럼 공급 과잉이 나오는 구조도 아니고요. WSTS 같은 곳에서도 26년 메모리 매출 17%에서 20% 가까운 성장을 전망하고 있을 정도죠. 문제는 업황이 아니라 주가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올해 AI 메모리, AI 인프라 슈퍼사이클 기대를 한 번에 선반영하면서 사실상 릴레이팅 더하여 실적 랠리를 동시에 겪었습니다. 하이닉스는 주가가 거의 3배 가까이 뛰었고 삼성전자도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1, 2년, 그러니까 26년 전후까지는 EPS는 계속 늘어날 수 있지만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이미 앞에서 땡겨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코어로 들고 가기 좋은 자산인 건 맞지만 25년처럼 지수를 무시하고 폭발적인 수익률을 또 한 번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저는 다음 강한 탄성을 찾는다면 전력 인프라 쪽을 봐야 한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GPU는 돈 1, 2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면 어느 정도 공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송전소, 발전소, HVDC 같은 전력 인프라는 인허가만 수년, 건설도 수년, 합치면 5에서 10년짜리 프로젝트가 되는 구조인데요. 미국 에너지부 보고서를 보면 300에서 1000메가와트급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입 요청이 늘면서 로컬 그리드가 이걸 버티지 못해 전력망 연결 대기, 그리고 지연 또는 연결 불가, 이런 현상들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단순 병목으로 그치는 게 아닌 사회에 절반적으로 걸친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로 하여금 전력 인프라의 새로운 축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전력이 막히면 그냥 발전소를 더 많이 지으면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예전 방식이었고요. 지금 미국이 실제로도 단기 발전원 증설을 역대급으로 올리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 구제, 송전망 구축 지연,
발전원의 긴 설치 기간 때문에 수요가 폭증하는 속도를 발전, 송전, 인프라가 물리적으로 못 따라간다는 건데요. 그래서 1년에서 3년 안에 쓸 수 있는 수단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축이 바로 유연성이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새로 짓지 말고 있는 걸 더 똑똑하게, 더 효율적으로 쓰자. 이쪽으로 가자는 겁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세 가지 시스템이 등장하는데요. DR, ESS, VPP 세 가지 핵심 메커니즘. 이 세 가지 단어 중 ESS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부터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테니 잘 따라와 보실게요. 첫 번째는 DR이란 수요 반응을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개념은 간단합니다. 전력 공급이 부족한 피크 시간대에 전력망 사업자가 공장, 대형 빌딩 같은 소비자에게 보상금을 주고 전기 사용을 줄이게 하는 메커니즘이에요. 무엇보다 이 DR의 강점은 새 발전소를 짓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2차전지 기반 ESS가 바로 이 영역이죠. 역할은 한 줄입니다. 전력을 시간 단위로 이동시키는 장치. 전력 수요가 낮거나 태양광 풍력 발전이 많이 되는 시간대에 전기를 저장했다가 전력 수요가 높은 피크 시간대에 꺼내 쓰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피크 시간에 비싼 발전소를 굳이 돌리지 않아도 되고 재생에너지 변동성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ESS의 필요성은 구조적으로 같이 커지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VPP란 가상발전소를 의미합니다. 이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쪽에 가깝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가정용 태양광, 상업용 ESS, 전기차 충전기 이렇게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소규모 자원들을 하나로 묶어서 마치 하나의 대형 발전소처럼 통합 제어하는 시스템인데요. VPP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개별적으로는 힘이 약한 소규모 자원들을 묶어 대형 발전소급의 영향력을 만들 수 있고 DR과 ESS를 모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망 상황에 가장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자원이라는 점인데요. 정리하자면 발전을 더 짓기 어려운 상황에서 있는 자원을 더 스마트하게 쓰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이때 핵심 키워드는 DR, ESS, VPP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이제 투자 얘기해 볼게요. 전력 인프라를 크게 나누면 발전, 송배전, 유연성 이렇게 세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주가 레버리지, 즉 탄성이 높을 관점에서 가장 매력적인 축은 유연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ESS와 VPP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발전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원자재에 가깝고 송전은 필수 인프라지만 규제와 공사기간이라는 한계가 있고 유연성은 현재 코앞에 직시한 전력 부족 문제를 직접적으로 풀어주는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단기 발전원 증설을 태양광 중심으로 가져가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와 ESS, VPP는 서로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공부해보시면 좋겠다는 예시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ESS 섹터입니다. 미국은 단기 발전원 증설에서 태양광 비중이 이미 크게 올라와 있고 단기간은 태양광 중심 신규 발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2025년에는 이미 신규 발전 증설로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50% 가까이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100개를 지으면 ESS도 거의 100개가 필요해진다. 태양광은 낮에만 발전하기 때문에 그 전기를 저장해서 밤으로 옮겨야 실질적인 전력 자원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ESS 수요는 자동으로 따라붙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 전력망이 불안할수록 그리고 전기 가격이 뛸수록 전력망을 안정시키는 자원의 가치가 더욱 올라갑니다. 이 역할을 ESS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26년 이후 사이클에서 ES 섹터는 필수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은 에코프로와 삼성 SDI인데요. 삼성 SDI는 이미 미국 ESS 시장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ESS 매출이 발생하고 있죠. 미국에서 ESS 관련해서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기업은 단연 테슬라인데요. 최근에 삼성 SDI는 테슬라에 2.8조 원 규모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ESS 수요가 증가하면 삼성 SDI까지 추가로 수혜를 볼 여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증권사 컨센서스 기준으로 ESS 매출 비중이 2024년 약 15%에서 2025년에는 23%까지, 2026년에는 26%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ESS는 이제 부가 사업이 아니라 전기차 부진을 메우는 핵심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기도 하고요. 에코프로는 국내 2차전지 밸류체인 안에서 상징성이 가장 큰 이름 중 하나이고 해당 섹터에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변동성이 크게 움직여주는 존재감이 큰 종목입니다. 실제 실적에서도 ESS 분야를 키우고 있는데요. 2025년 2분기 실적에서 ESS향 매출이 전분기 대비 100% 증가했는데 데이터 센터, 신재생 에너지 등 수요 확대가 직접적인 이유로 언급됩니다. 3분기에는 유럽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전체 매출은 줄었지만 ESS향 양극재 판매 증가,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투자 이익 덕분에 영업이익은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고요. 물론 2차전지 섹터 특성상 변동성이 크고 사이클도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라서 비중, 타이밍이 요구되는 트레이딩적인 관점이 추가로 요구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미워도 다시 한번 하나솔루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단기 발전원 증설 중 거의 50% 가까이 태양광이 담당하고 있고 VPP의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드렸는데요.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모듈 제조사를 넘어 글로벌 VPP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한국보다는 미국, 유럽, 일본에서 VPP 관련 사업을 더 활발히 전개하면서 실질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디까지를 VPP 매출로 볼 것이냐에 따라 숫자가 달라진다는 점인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순수한 전력 중개 소프트웨어 서비스, 퓨어 VPP 매출은 아직 전체 매출의 2% 미만으로 매우 미미합니다. 하지만 VPP의 기반이 되는 발전소를 개발 및 매각 매출까지 포함한다면 전체 매출의 약 25%까지 올라가는 핵심 매출원이 되는데요. 올리기 위한 거대한 발전 자원을 직접 개발하고 건설한 뒤 이를 투자자에게 매각하거나 자체 운영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는 사실상 VPP의 생태계를 만드는 인프라 매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솔루션을 단순 태양광 모듈 회사가 아니라 향후 VPP와 연동되는 인프라 플랫폼 플레이어라고 보고 있고 시장에서 이 관점이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면 섹터 평균 PER에 맞춰 추가적인 릴레이팅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드위즈입니다. 그리드위즈는 국내 상장사 중에서 VPP, DR 비즈니스 순도가 가장 높은 기업으로 볼 수 있고 이미 DR 사업으로 연간 1000억 초반대의 매출을 내고 있으며 한국 수요자원 DR 시장에서 관리 용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개인적으로 GNC 에너지가 좀 떠오르네요. 다만 한국은 아직 전력 인프라에서 유연성이라는 개념이 미국만큼 강하게 요구되지는 않아서 큰 관심을 못 받을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유럽에서 DR VPP 섹터가 한번 크게 조명받는 구간이 온다면 국내에서 테마의 대표주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시총이 워낙 가볍고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종목이라 미리 들고 가기엔 위험해 보이긴 하지만 유연성이라는 측에서 해당 종목의 존재감은 압도적이기에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차원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DBH텍입니다. 전력 반도체는 서버, 데이터 센터,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전력망용 장비 이 모든 곳에 전력을 정교하게 제어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전력을 많이 쓰는 세상으로 갈수록 전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정밀하게 쓰느냐가 중요해지고 여기서 전력 반도체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차세대 전력 반도체를 양산하기 위해 DBH텍은 상호 캠퍼스를 차세대 전력 화합물 반도체 거점으로 키우고 있고 내년 상반기부터 차세대 전력 반도체 양산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DBH텍은 아날로그 전력 반도체 파운드리 강점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간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포지션으로 같이 공부해 볼 만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밸류에이션 부담은 항상 체크해야 된다는 점, 그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대한전선입니다. 아무리 DR, ESS, VPP를 잘 깔아도 기본적인 송전 인프라가 부족하면 답이 없습니다. 대한전선은 초고압 케이블, 송전선로 해저 케이블 등 전기를 멀리 많이 보내기 위한 도로 역할을 하는 회사인데요. 미국과 유럽이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바다와 사막, 외곽에 깔고 그 전기를 도심까지 끌고 와야 하는 구조인 만큼 송전 케이블, 특히 초고압 해저 케이블 수요는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력 인프라에서는 송전 쪽 대표 예시로 대한전선을 같이 보고 있다. 이 정도 관점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6년에는 GPU뿐만이 아니라 전력 인프라 내에서도 유연성이라는 섹터가 진짜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도체는 여전히 좋지만 업황 대비 주가의 탄성은 줄어드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 전력 인프라는 이제 발전, 송전만 보는 시대에서 DR, ESS, VPP까지 포함한 유연성 축이 핵심이 되는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 오늘 영상이 26년 시장을 바라보는 틀을 잡는데 약간이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자료로 필요하실 수 있을까 해서 내용들을 보완해서 리서치 형식으로 제 채널에 나중에 올려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은 10만원 이상의 가치는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영상 준비한다고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사무실에서만 이것만 준비했는데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제발!